자, 교재 234페이지에 이제 사채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예, 선생님 알겠어요? 자, 일단 우리 사채라는 거는 제가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책에서는 대중이라 적혀 있는데,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회사 기업의 자금을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 이 사자가 회사 사자죠. 그래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채는 우리 일반적인 사채가 있고, 전환 사채가 있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어요. 근데 이 뒤쪽에 있는 건 특수한 사채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 회사에 다니시면서 스톡 옵션이나 아니면 전환 사채 이런 조건으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주관에서는 전환 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들 있죠.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찝찝해. 근데 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니까 그 이자는 또 별로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정말 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다는 나쁜 마음이죠. 사실 리스크 없는 고수익은 없지만, 그런데 전환사채나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채권으로 먼저 돈 빌려줘. 나중에 이걸 주식으로 그 금액으로 해서 그 시점꼴로 전환시켜줄게. 이런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좀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저 같으면 하겠어요. 그런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전환사채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용이죠. 그 모르시나요? 옛날에 그 에버랜드 지분을 전환사채로 해가지고 그걸 주식으로 돌리면서 차익 먹어가지고 그때 걔 아버지가 그 국가에다가 기업 이미지 너무 나빠져가지고 막 기부하고 막 그랬었죠. 그게 우리 세금 쪽에서는 실패한 조세 전략으로 유명해요. 세금을 타세는 많이 했는데 기업 이미지 떨어진 거랑 그 기부한 돈을 치면 실패한 조세 전략이다. 뭐 그런 거로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채권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들이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일반 사채예요. 그럼 이제 채권의 발행을 하게 되면, 자, 우리는 사채 발행 가격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자, 어제 제가 그 사채 발행 가격 이야기한 건 우리 그냥 실기할 때 분기할 때 편하게 하려고 사실 가상의 금액을 가지고 한 거예요. 실제로 시장 이자가 12%고 우리 회사 이자가 10%라고 해서 그 차이 나는 6만 원 차이로만 딱 그렇게 6만 원이 차이가 나와서 조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채권에 대해서 이제 현재 가치를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발행했을 때 어제 3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면 100만 원짜리면 3년 뒤에 100만 원 갚을게라고 했을 때, 그럼 3년 뒤에 100만 원이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요거로 계산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도 10%면 10만 원씩 1년 뒤에 10만 원 주고 2년 뒤에 10만 원 주고 3년 뒤에 10만 원 줄 건데, 그럼 제가 말로는 총 30만 원 줄게 말하지만 1년 뒤에 10만 원과 2년 뒤에 10만 원과 3년 뒤에 10만 원의 지금 현재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우리가 사채의 발행 금액을 결정하게 돼요. 이건 우리 책 바꾸고 나서 제가 이 계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좀 알려드려야 돼서, 그래서 지금은 분개하는 개정 과목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가상의 금액을 쓴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현재 가치를 가지고 발행 금액을 계산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사채 액면 금액 100만 원에 만기 때 돈 갚는다면 그 갚을 때 100만 원 갚을 거니까, 그럼 미래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이냐라는 걸 쓸 거고, 아마 이쪽 관련 일을 하신 분이라면 현가계수라는 거를 받거나 현가계수표를 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현가계수표에 있는 금액 가지고 이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게 좀 용이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이자 지급하는 거 있죠. 1년 뒤에 이자 10만 원 주고 2년 뒤에 이자 10만 원 주고 3년 뒤에 줘서 30만 원 주겠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30만 원들의 현재 가치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연금 현가 계수표를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 이자하고를 합친 금액이 사채 발행 가격이 된다. 이 정도만 참고로 보시면 되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지금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세무이급까지도
안의 내용을 일일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개념이다 정도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세무 일곱 가면 그때만 좀 아시면 되니까. 그럼 어떤 개념이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어제 제가 그 이자율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액면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액면이 우리 회사 건데 우리가 시장에 있는 이자와 동일하면 우리는 액면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시장의 이자보다 우리 회사 내가 발행한 액면 이자가 더 크면 유리한 조건이니까 할증 발행이 돼요. 그래서 발행 가격 내가 받는 돈이 훨씬 더 크게 받게 될 거고, 반대로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죄송해요. 자, 시장 이자가 더 크면 할인 발행을 하게 될 거고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발행 가격은 액면 금액보다 작은 돈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액면 발행은 우리는 차변과 대변이 둘 다 일치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100만 원을 그 100만 원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액면가. 그리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액면 발행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가 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액면 발행인 줄 알았는데 결론은 만 원 손해 봤잖아. 그러면 걔는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우리는 할인 발행이다, 액면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라고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발행가가 내가 받게 될 건데, 그러면 액면 금액 사채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가 적혀 있을 거예요. 얘는 갚을 때든 지금 발행할 때든 사채라는 계정 과목에는 무조건 액면 금액이 적혀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액면 금액인데 현금 우리가 받게 되는 돈이 액면 금액보다 더 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니까 제가 분기할 때는 그냥 액면가보다 많이 받으면 이익 본 걸로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럼 반대로 액면 금액보다 작게 받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분계가 되면 되고, 자, 얘는 성격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계정 과목을 증가시켜주는 가상 계정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낮춰주기 위한 사채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감 계정. 자, 우리 사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까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239페이지로 가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이 계정 과목은 얘는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회계상의 장부에 적립해두는 계정 과목이에요. 회사가 회계상에 직원들 그 퇴직금을 회계 장부상에 적립해두는 계정 과목이라 표현해둔 이유는 실제적으로 직원 퇴직금을 딴 통장에 모아두는 회사는 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 장부상에 적립을 해두는 건데, 이 말이 회계 장부상에 적립해두는 거지 회사가 이 퇴직금만큼 이제 비용 처리하려는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기업이 직원한테 급여 성격으로 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 급여가 있고, 그리고 상여금이 있고, 그리고 퇴직금이 있어요. 그럼 올해 1년간 우리 직원이 성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그럼 이 직원 때문에 발생하는 그 방금 말했던 그 세 가지의 급여 성격을, 월급은 당연히 그 달마다 지급을 하겠죠. 상여금은 주기로 약정했거나 회사가 주고 싶을 때 더 줄 거예요. 근데 퇴직금도 올해 1년간 일했기 때문에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올해 발생한 퇴직금이니까 올해 비용인데 직원한테 그 퇴직금을 주나요? 올해 안 주죠. 그건 직원이 그만둬야지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발생은 그만둘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거죠. 매년 발생하는 추가되는 퇴직금인데, 그러면 그 1년간 근무를 했다면 그 해에 발생한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이나 상여금은 주기 때문에 주면서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 하니까 우리는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기말에 퇴직급여 추계액을 먼저 산정을 해요. 퇴직급여 추계액을 산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말 전 직원 퇴사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추산액이에요. 이걸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 직원이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얼마 지급해야 될 것인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매년 기말마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추산액을 계산을 하고, 근데 이 행동을 이 추계액에 맞춰 둘 거예요. 이 금액에 맞춰서 전 직원 그만둔 다음에 얼마 줘야 될지를 계속 적립 형식으로 둘 건데, 전년도에도 했고, 그 앞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직원이 그만둔 사람도 있고, 안 그만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적립을 해두는 돈이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이제 얼마만큼 퇴직금 줘야 될 게 늘어났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올해 늘어났냐 생각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말에 퇴직급여 추계액에 빼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퇴직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채예요. 내 돈 아니니까 직원 돈이니까 이걸 빼면 올해 기말에 퇴직급여 추가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얼마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회계 처리를 지금 이 금액 올해 이제 더 추가돼야 될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장부상에 우리는 올해 발생한 비용이니까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차변에 퇴직급여 올해 발생한 추가액을 쓰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비용 처리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내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죠. 비용 처리했다는 거. 이제 이 돈 내 거 아닌 거예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어도 직원 퇴직금이잖아. 지금 그만둘 때 줘야 되는 거니까 내 거 아닌데 그런데 직원 안 주고 우리 회사 가지고 있죠. 내 거 아닌데 내 돈 아닌데 내 재산 순수한 내 게 아닌데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채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부채로 대면에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근데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기분 나빠서 내일 그만둘 수도 있고 정년퇴직까지 있을 수도 있고 뭐 언제까지 있을지는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직원들 돈이지 우리 회사 돈 아니잖아. 우리 회사는 비용 처리하고 내 거 아니다 직원 돈이다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올해 비용 인정받으려고 처리를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 직원이 올해 지금 그만두는 거 아니면 우리가 지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부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직원 돈을 부채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회계 장부상에 적립해 둔다고 말한 게 실제로 이 돈만큼 우리 회사의 직원 퇴직금이라고 해서 따로 모아두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겠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회계상의 계정인데 실질적으로는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의 퇴직금이 1억 원이죠. 예를 들어 올해 발생하기 1억 원이 생겼어요. 그럼 이 1억 원을 비용 처리해야지 비용 처리가 안 되면 우리는 그 1억 원의 20%인 법인세가 나와요. 그러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 세금을 우리가 2천만 원을 내야 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합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만큼을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게 회계상의 실질적인 목적이에요. 하지만 비용 처리했는데 우리가 주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걸 예를 가지고 보면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 자 올해 봤더니 1억이에요. 그리고 기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이 1억이고 이 기말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6천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 대면에 우리가 자리를 하고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여기에서 보면 추계액이 1억이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4천만 원이면 우리는 6천만 원이면 4천만 원을 보충액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계액을 맞춰두는 거예요. 전 직원 그만둘 퇴직금을 내 장부에 맞춰두는 건데 지금 잔액이 6천밖에 없으니까 4천만 원 올해 더 생겼나 보다라고 해서 채워넣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이때 차변에 퇴직급여 4천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4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렇죠. 올해 발생한 거. 직원들이 1년간 일하면 이제 퇴직금이 계속 생기겠죠.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직원들이 퇴사해서 받기도 하고 지금 얘는 지금 퇴직 안 한 건데 1년 일하면 퇴직금 늘어날 거잖아요. 본인이 1년 일하면 퇴직금 발생하잖아요. 그 발생한 만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 그만뒀다가 아니라 추계액은 우리 직원이 다 그렇죠. 예상이죠. 근데 이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줘야 되니까 이만큼 비용 설정한다는 거예요. 올해 1년 안 된 사람은 퇴직금 없으니까 설정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한 것만큼 모아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 직원 퇴직금을 1억을 다 모아둬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전년도까지 하고 그만둔 사람 거는 주고 이렇게 빼고 남아있는 게 4천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야. 6천밖에. 그러면 올해 4천만 원이 더 늘어났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적립하려고 이 금액 계산한 거예요. 1억을 만들려고.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을 만들려고 지금 4천만 원 더 채워놓은 거예요. 항상 기말에 전 직원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회계 처리 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이제 1억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6천이었는데 4천을 더 썼잖아. 당연히 대변에 얘가 모여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직원의 퇴사가 발생했어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직원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6천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해요. 보통 예금에서 6천만 원을 줘요. 그럼 차변에 원래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라고 처리할 건데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퇴직급여 처리하면서 모아둔 게 있어요. 미리 해둔 게. 그 돈이 1억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리 해둔 게. 그러면 대변에 모여있는 이 1억 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확인해서 얘를 먼저 끌어서 지우는 거예요. 이제 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빚이 아니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6천만 원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직원이 또 퇴사를 한 거예요. 이번엔 퇴직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 얘도 무조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4천만 원 있네. 퇴직금이 5천만 원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원래 퇴직급여라고 처리할 건데 미리 처리해 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죠. 그럼 미리 처리했던 이 4천만 원을 먼저 끌어쓰고
그리고 1,000만 원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올해 발생했나 봐. 퇴직급여라는, 자, 얘는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 직원이다로 꼭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예금이다 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모자랄 수 있을까요? 있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나 1년만 채우고 퇴직금 받고 갈래. 그러면 지금 올해 중에 1년 채웠다는 건 정기 말에는 걔가 1년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안 해뒀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걔가 1년 차니까 퇴직금이 발생하죠. 그 일하는 사람들도 1월 1일 날 입사한 거 아니면 얘가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날짜가 월월이 달달이 지날수록 우리는 퇴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수가 있겠죠. 우스갯소리로 이거는 우리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회사는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별도로 안 두면 없어도 돼요. 노동법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한 달 더 퇴직금 주라 그래서 기업 때리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기업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계속 그 로봇화로 지금 가속화 시키려고 국가가 지금 잘못 방향 잡았어요. 사람 때문에 미치고, 저도 기업 컨설팅 하는데 제일 처음 힘든 것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8개월 문 닫은 것도 있어요. 일부러 사람 다 자르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기업들한테 너무 좀 강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일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데 회사한테 자기를 계속 위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기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일자리 계속 없어질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퇴직금이 1년 미만 근속자한테는 안 줘도 되는데 이제 1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준다 그랬죠. 그런데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2년 돼야지 퇴직금이 뭐 생기고 또 더 생기고 3년이 넘어가야 더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1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월할 계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 이야기 들은 적 있을 거예요. 뭐 2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갈래, 3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갈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엄살 부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만둬도 월할 계산 해주는데 퇴직금을 왜 2년 채우는데 더 나오는 거 없어요. 그냥 한 달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년 채우고 그만둘래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엄살 부리는 거고 쓸데없는 소리고 그만둘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근데 1년은 안 채우면 지금 현재는 아직 국회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안 올라온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회사는 저 지금까지 딱 한 군데 봤어요. 한 군데 제외하고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딱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1년은 퇴직금 받고 그만둔단 말이 되지만 1년 넘은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대놓고 그냥 말해요. 그만둘 생각 없으면서 왜 그런 이야기해. 회사 일을 열심히 하지. 그죠? 남의 돈 받으면서. 자, 다음 또 직원이 그만뒀어요. 자,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급하고 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0원이 되죠. 다 끌었었잖아요. 4천만 원 있었는데 4천만 원 다 끌었어가지고 이제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또 퇴직금을 지급을 해요. 퇴직급이라 쓸 거예요. 자, 직원이 퇴직금이 3천만 원이 나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할 건데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장부에 있는 거 조회해서 이렇게 먼저 끌어쓰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죠. 어떤 계정 과목에서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죠. 우리 대손 충당금 할 때 이렇게 썼죠. 그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대손 당하면 확인해서 대손 충당금 먼저 끌어쓰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처리했었죠. 그리고 아예 없으면 진짜 대손 상각비만 처리하고 방식이 똑같죠. 그때 대손 충당금이 장부에 어느 변에 있었죠? 대변에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손 당하면 대변에 채권 지우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끌어쓰는 거였으니까 방식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시면 대손 충당금 자리도 대변이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자리도 대변인데 이 둘이의 성격은 틀려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대변에 있었고 얘는 부채라서 자기 자리 대변에 있었던 거예요.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분개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 둘이의 공통점은 무조건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 우리 무조건 장부상 잔액을 조회해야 되는 계정 과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틀리게 되는, 사용 방법도 똑같으니까 얘 둘이는 우리가 무조건 이 사건들이 발생하면, 대손이 발생하거나 직원의 퇴사가 발생하면 무조건 장부상의 잔액을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라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나중에 충당부채라는 표현을 제가 또 한번 언급을 할 일이 미래에 생길 건데, 충당부채라는 표현은 우리가 부채로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이야기예요. 돈 갚아야 된다고 장부에 기록을 대놓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발부채라는 표현이 있고 충당부채라는 표현으로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돼요. 우발부채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캐시백 포인트 발급한 회사, 이런 쪽인 거고, 충당부채는 돈이 확실하게 나갈 거다, 그리고 얼마가 나갈 거다, 이걸 명확하게 알 때만 충당부채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직원이 퇴직금 안 받아갈 일 없잖아. 그리고 얼마 퇴직금 줘야 되는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죠. 직원이 근무한 연수만큼 발생할 거니까. 이럴 때만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충당부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 우리는 그냥 편하게 충당부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얘는 아무나 충당부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퇴직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퇴직금 모초상 이건 별로 지금 우리가 수업에 필요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거에는 우리 얘 계산할 때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건 뭐 최근 3개월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일반 컴퓨터산 추정액이고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3년 평균을 낼 거예요. 원래 과거에는 1년 평균이었는데, 근데 3년 평균을 왜 내냐면 근로소득 월급 받을 때하고 퇴직금으로 받는 거하고 소득세가 퇴직금이 당연히 작아요. 세금이. 그래서 퇴직금으로 몰려고 기업의 경영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월급 작게 받다가 마지막 1년만 월급을 높여서 퇴직금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를 보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월급 높이고 싶으면 높여봐, 대신 3년간 높여라 그래서 3년 평균 내는 걸로 소득세법에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또 1년으로 계산하는데, 법인세법은 직원 퇴직금 준 거 비용 인정해 주는 거는 이제 1년으로 가는데, 우리 소득세 퇴직금 받아서 세금 내는 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평균을 3년 평균으로 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거예요. 그럼 그 평균을 왜 내냐면 그거 넘어간 돈은 월급 더 받는 걸로 해서 근로소득으로 다 부과시켜 버릴 거예요. 그럼 월급 받는데 한 방에 근로소득 부과돼 버리면 그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높은 세율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금이 이제 좀 바뀌었다라고, 구조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 봤을 때 이건 우리 상식으로 월급하고 퇴직금하고, 퇴직금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 나오는데 근로소득이 세율이 제일 높아요. 세금 내는 게. 그 다음 퇴직금이고 그 다음 연금이에요. 근데 저는 연금이 세금은 작은 건 확실한데, 그런데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따져봐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지금 안 내고 싶어 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적연금들, 저도 개인연금 어머니가 보험회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개인연금을 지금 50만 원 넣었던 건 이미 옛날 거는 다 끝났어요. 전 납부가 끝나가지고 새로운 것도 50만 원 들어가서 어머니가 제가 고객님인데 대단한. 근데 그것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안 내고 싶잖아. 그 이유가 지금 그 돈 말고 다른 걸 지금 하는 게 내급한 게 있죠. 그래서 연금은 기회비용하고 따졌을 때는 세금이 높다고 저는 못 따지겠는데, 근데 퇴직금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근로소득보다 퇴직금으로 넘기는 게 우리 개인한테는 훨씬 더 세제 혜택은 많아요. 자, 그럼 우리 퇴직급여 총당부채는 앞에 설정할 때 단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에, 자, 정기말 퇴직금 추계액에 단기 퇴직금 지급을 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기말이 기초죠. 정기말이 기초죠. 그러면 정기말에 퇴직금 추계액에 딱 맞춰뒀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앞에 이렇게 설정했던 것처럼 정기말에도 이렇게 추계액에 딱 맞춰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이렇게 끌었었겠죠. 그래서 끌었으면 남은 게 잔액일 거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직급여 총당부채 잔액, 기말 잔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번 기말 잔액을 구할 때 추계액에 퇴직금 지급액을 뺀다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말의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할 때는 차변의 퇴직급여 총당부채를 쓰게 될 건데, 자, 그럼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끌어쓰고, 많으면 이것만 쓸 거고 조금 부족하면 퇴직급여 같이 섞어 쓸 거고, 전혀 없으면 퇴직급여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무작정 같이 쓰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얘가 더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자, 이제 우리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교재는 좀 작게 적혀 있죠. 작게 적혀 있는데 시험에는 얘도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미래 실제적으로 뭐 개인 사업 하실 분들은 직원들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실 분은 본인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가지고 봤을 때, 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지금 회계상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회계상에 실제적으로 이 돈을 모아두는 건가요? 자, 일반적으로는 안 모아둔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힘들게 되면 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는 IMF 이전과 IMF 이후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 때문이 아니고 IMF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기가 그쯤이라서 그때쯤 해가지고 2002년도쯤에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들이 바뀌어요. 근데 그때 우리 IMF 때 지금 이야기하면서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수없이 많이 부도가 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고 이제 끝나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걸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처음에 추산을 하려고 했었대. 그런데 그 절반도 추산 안 했는데 간당 불가라서 손 뗄 수밖에 없었대요. 그만큼 이제 얘가 심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의 퇴직금은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기업이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직원들의 퇴직금은 연금 상품 회사에 가입해서 거기에 넣어두라고 이제 국가가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렇게 하라 그런다고 기업들이 할까요? 매년 그럼 이 4천만 원 발생했으면 4천만 원을 연금 상품 회사에 납부해야 돼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진짜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기업들이 처음에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바로 칼을 꺼내들었어요. 너네가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납부하면 비용 인정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건 이 4천만 원 비용 인정 안 할 거라고 한 거예요. 이걸 비용 인정 안 하면 4천만 원 설정 안 하면 800만 원이 세금 나와요.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돈 날리고 끝인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그걸 이렇게 하질 않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 번에 그렇게 시행하는 건 아니고 매년 5%씩 줄은 거예요. 인정해 주는 금액. 얘가 100%라고 하면 이제 5%씩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줄여가다가 그러다가 2016년도에 0%로 줄어버렸어요. 이제는 이렇게만 설정하는 건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도록 이제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퇴직금은 이제 외부 보험회사나 아니면은 금융권 회사들 있죠. 그게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회사가 직원 퇴직금 발생하는 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상품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 상품인 DB형이 있고 확정기여형 상품인 DC형이 있어요. 자, 확정급여형 상품이라는 건 얘는 어떤 형식이냐면 얘는 운용 주체가 회사예요. 납부가 회사를 하고 이 연금 상품을 어디 펀드에 가입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운용 주체가 우리 회사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확정기여형은 얘는 운용 주체가 직원이에요. 우리 직원이 어느 CMA 구장에 넣겠다, 어떤 펀드에 넣겠다, 이런 것들을 직원이 할 거예요. 직접. 그럼 우리 직원이 하는 얘는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직원이 좋은 거예요. 회사는 매년 이 직원 때문에 발생한 그 퇴직금만큼을 납부만 해주면 되고 직원이 어느 상품에 가입하겠다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 수익이 나면 직원이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 형태를 많이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리스크 큰 거에다가 날리면 자기 퇴직금 본인이 날리는 거예요. 이게 확정기여형이에요. 확정급여형은 운용 주체가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가 운용 주체니까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우리가 설정해서 납부할 건데 우리가 낼 금액이 줄어들 거고, 손실 나면 더 내야 되는데 손실 나는 상품은 확정급여형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대신 이익률이 낮겠죠. 원래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운용 수익이 클 수도 있지만 낮을수록 운용 수익은 작겠죠.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품을 주로 확정급여형은 쓰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 상품 두 개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그럼 얘네들 퇴직연금 상품 회사에 돈 납부할 거잖아. 그럼 대변에 돈 납부하면서 사용할 계정 과목이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확정기여형은 계정 과목을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고 기억해 두세요. 근데 얘는 우리 비용이죠. 얘는 비용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둘 다 특징은 직원들이 마음대로 돈 못 빼요. 회사가 마지막에 직원 그만두면 퇴직증명원을 이 회사로 날려줘야지만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납부는 매년 하고 있지만 얘는 직원이 관리하고 이건 회사 관리하는 건데, 직원이 관리하더라도 돈 찾는 거는 자기가 그만둬서 회사가 퇴직증명원을 보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퇴직연금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납부하고 끝나는 거니까 종업원이 운용 주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정 과목이라고 제가 말한 건 우리가 돈 납부했을 때 대변에 현금 얼마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고. 하지만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현금 얼마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얼마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 다시 또 해볼게. 확정 기여형은 운영 주체가 직원이니까 납부만 하면 끝이죠. 더 이상 우리 회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원래 기여라는 말은 불입이라는 말의 순화된 일본 표현이에요. 원래 확정 불입형이라고 이름 붙이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확정 기여형으로 만들었다고 뭐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납부하면 더 이상 끝인데 우리 회사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확정 급여형은 우리 회사가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운용 수익이 발생을 하면, 자, 지금 이건 확정 급여형만 가능한 거예요. 확정 기여형은 운용 수익이 발생해도 우리 회사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장부에 쓸 일이 없어요. 직원 좋은 거지. 그럼 이때는 운용 수익이 발생하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금액을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계정 과목을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이자 수익은 우리 세무사회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회계사의 시험을 본다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쓸 거예요. 우리 AT 시험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세무사회에서는 지금 우리 전산 세무회계에서는 이자 수익이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성향이 세법 쪽으로 많이 좀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의미 있어? 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뭐가 의미 있어? 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도 영업의 수익이에요. 저처럼 생각하니까 세법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고 끝내는 건데, 회계 측면에서는 연금 상품을 운용한다는 자체도 회계상이 중요한 거래고, 어느 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라도 구분을 지어버리는 게 회계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회계 측면하고 우리 세법의 측면이 조금 다루는 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우리 이자 수익 보시되, 왜냐하면 아주 그 AT 시험 중에 제일 기초라는 FAT 1급 시험도 이 상품 문제는 다뤄요. 이건 2016년도에는 그 14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는 그냥 매 시험에 얘네들이 다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 등급이.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였으니까 이제 다 없어지는 시기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당연히 엄청 강조하고 기출 문제 풀어도 나온다는 걸 사람들이 알겠죠. 너무 잘 맞춰서 이제는 간간히 나와요. 한 1년에 6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6번 다 얘네들이 이 둘 중 한 개를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했다면 모를 수가 없는 문제가 될 만큼 과거에 자주 나왔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과 몇 년 전에 18년도, 17년도 보면 그때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자, 지금 51분이네.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24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